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체크인스탁입니다. 리포트 쭉 보셨죠?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전문가의 시각으로 접목해 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분 알파경제의 김종유 이사, 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갈 부분은 종목 장세입니다. 요즘 들어서 뭐 딱히 이 종목이 주도주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좀 바뀌고 있고요. 예전엔 좀 안 봤던 종목군들까지 이제는 시선을 조금 확대해야 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뭐 소비재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원자재 쪽도 강한 움직임. 그렇다고 반도체가 마냥 쉬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이닉스 얼마 전에 20만 닉스 근처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 장세, 김종현 이사님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 건데 그 근거도 좀 궁금하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물론 수익률 비교를 하면 우리 시장 대비해서 미국이나 유럽,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거나 최소한 52주 신고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고점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도 살펴보시면 올해는 조금 다르다.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과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된 그림 보시면 YTD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미국 증시도 명확하죠. 지수가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핵심 종목은 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밀리는 사이 엔비디아와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드러나는 메타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양한 종목군들의 강세, 약세 종목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인 강세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한 달 수익률로 돌렸을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느 업종에 눈에 띄고 있느냐? 유틸리티 업종이 눈에 띄고 있고요. 금융업종에 눈에 띄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소비자 업종 눈에 띄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들도 최근에 살펴보셨습니까? 금, 은, 구리 몇 가지 금속 가격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강세는 아닙니다. 이 음식료 쪽에서는 예전에는 코코아하고 커피가 초강세, 설탕도 초강세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밀을 비롯한 이 3대 곡물이 서서히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브라질 이슈가 더해진 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하반기 라니냐 현상 때문에 오히려 북반구에서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 물론 꺾이지 않았죠. 그 외에 다른 여러 종목군들도 전혀 꺾이지 않았고 TSMC는 최근에도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업종별로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 전력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주, 보험주, 그 다음에 일부 소재 관련주들, 또 실적이 좋았던 월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최소한 52주 신고가가 나거나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옴으로써 미국도 종목 장세의 성격을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종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미국은 상대적인 시가총액 상위주나 큰 종목들이 많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지수에 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좀 소외된 종목군을 갖고 있더라도 내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옳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들 종목군들이 지수가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 오르는 건가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은 확실하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달간 상관해서 연초에 계속 내렸던 테슬라하고 애플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들이 특별하게 바뀐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의 전반적인 반등이 하나의 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게 특별히 바뀐 게 있나요? 근데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오고 있거든요. 게임즈 뭐가 바뀌었죠? 근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도 이런 낙폭과대주의 순환매가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림은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도 단순하게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전력기기, 방산이 최근에 또 주춤거리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KF21을 포함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약간의 잡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은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책금융이
작년 말에는 더 넓혀졌고 지금 이 KF21의 추이를 인도네시아 추이를 보니까 정책금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Q를 계속 증가시키는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향후 굉장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우리도 신고가를 내거나 종목 장세 한 틀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두 가지 틀 내에서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깔끔하게 압축이 되네요. 낙폭과대주들도 이제 봐야 되고요. 신고가가 꺾이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군들도 계속 봐야 된다.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제약 바이오 섹터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지난주 후반에 동반 급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이 상당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달 말에 제약 바이오, 아스코라든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제약 바이오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은 손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HLB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좀 아쉽지만 조금 전문가 입장이나 제약바이오를 아직 공략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제약바이오가 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저는 약간 중립적인 관점보다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심조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HLB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중 10% 이상 갖고 계신다. 이런 분들 조금 침착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중 10%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대응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동시호가가 380만 주,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2,300만 주까지 매도 잔량이 있다가 정규장 마감할 때 1,900만 주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걸 해봐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은 좀 어렵다. 만약에 매도 잔량이 150만 주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장중에 풀릴 가능성, 그 다음에 이 투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한 번 풀리면은 풀리겠구나 라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풀리거든요. 근데 이 150만 주를 넘어서 매도 잔량이 추가로 나올 때는 오늘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려던 사람들도 투자금 다시 주머니에 되돌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한가 따라잡기 권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양구 회장께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 측이 아니라 이제 항서제약이 만든 캄렌리 주맙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다시 도전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좀 언론 플레이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투자분들께 많이 좀 투심을 돌릴 수 있는 뉴스를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HLB를 떠나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코스피 제약, 그 다음에 코스닥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보험은 인사나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제노팔 연준 위원이 의장이 최근에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분들의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종목들은 뭐 유한양행이나 뭐 ST팜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실적이 연간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동구바이오제약 좀 보고 있고 경남제약이랑 휴마시스는 매매 정말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기업들에 대한 뭐 호실적이나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강하게 권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스티팜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이랑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이 흑자 기업을 유지하면서 이 흑자를 보여줬던 뭐 작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다른 행사에서 유의미한 어떤 발표를 기록했던 이력이 있고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아스코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다 발의할 바이오 시큐어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 다음에 이런 기대감을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상대적으로 유한양행이나 한올 바이오파마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루닛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1주 반 정도
정도 남았죠. 아스코에서 AI 바이오마커 활용 연구를 7편을 발표할 건데 바닥을 3거래에서 4거래 정도 안정적으로 다졌고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HLB 그룹주들은 사실은 오늘도 아마도 하한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구간대는 일단은 좀 무더기 하한가 예상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거래가 적으시면은 장중에 혹시라도 풀릴 때 빠져나오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좀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 상황을 좀 견디셔야 되지 않을까. 딱히 좀 뾰족한 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그 밖에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선을 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매매 가능한 종목군들이 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200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 전략으로 좀 연결시켜 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도 이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월물로 넘어올 때 미결제 약정의 출발점이 얼마였냐면 28만 계약 정도였고요. 그 전 3월물은 얼마였냐면 30만 계약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8만 계약에서 추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꾸준하게 줄어서 한 24만 계약까지 줄었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반등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서 다시 한 27만 계약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선물 예수금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미결 작정이 점점 임계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올 만한 물량은 없고 기존 물량을 청산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게 날짜별로 지금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뭐 2만 계약 이렇게 과하게 집어넣지 않는다면 묘하게도 엔비디아 실적 날짜랑 포커스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영향도 크겠지만 지수의 레벨도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정도. 여기서 뭐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면 뭐 2,800 뚫고 뭐 3,000 가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좁게 움직이고 있는 박스가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미결제 약정이 임계치에 오고 있다. 그럼 선물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포지션 청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한계 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하나도 청산되지 않은 게 뭐가 있죠? 지난번에 외국인이 2만 계약 선물 매수 집어넣었을 때 기관 투자자가 거의 조 단위로 밀어넣은 금융투자의 그 현물은 하나도 지금 청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미결 작정의 임계치에서 어떻게 청산될 거냐는 대형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뭐 좀 단기적인 포인트 정도가 된다. 이게 뭐 추세를 결정하고는 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2,800 넘고 금방 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충분하지만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선물 시장에 의해서 단기 상단이 막혀 있을 가능성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그 미결 작정의 추가적인 진폭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또 선물 예수금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정도는 시장에 대형주로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도 이렇게 또 짚어주셨네요.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꾸준히 좀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계 좀 갑작스럽게 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높다. 최근 코스피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거래 대금이 10조 안팎으로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라서 선물 시장의 이런 수급도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출회된다면 대형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앞서 레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후반에 삼양식품이 정말 대단했죠. 게다가 주말 내내 뉴스를 보니까 라면 잘 팔린다는 뉴스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냉동 김밥이라든지 이런 국내 K푸드에 대한 인기 고조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음식료주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젠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고 뭐 앞으로 또 이 삼양식품의 뒤를 이을 종목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럼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팀장님? 네, 가치주가 이제 성장주로 변모할 때 정말 무섭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우리가 완성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내연기관 위주 차량을 팔 때는 정말 가치주 그냥 펌만 보고 했었는데 전기차로 변모하면서 주가 많이 상승했죠. 물론 뭐 저 PBR도 밸류업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그 뒤를 쫓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동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삼양식품은 좀 매매 관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1분기에 증권사 컨센서스가 424억 원이었는데 실제가 801억 원.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를 보통 10% 이상 더 잘하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다 말하는데 10%도 아니고 거의 100%를 상회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리포트를 읽어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외국이나 유럽 쪽에서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유명할 줄 몰랐으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 트렌드가 유럽보다 멋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어머니께서 이 투자 인사이트가 생겼다는 거는 정말 유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식품 말고도 뭐 풀무원이나 S&D처럼 K푸드 글로벌 확대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D 저도 오랜만에 보고 이 그룹명을 보고 혹시 SK 그룹사인가 했는데 그런 그룹사는 아니고 이 식품의 기능을 부여하는 기능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S&D가 뭐 하는 기업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약바이오의 에스티팜이나 파메셀 같은 식품 원자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추이가 조금 부정적인 거랑 긍정적인 거 하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는 식품주들이 참 영악하죠.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월 단위나 격주 단위로 봤을 때는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밀이나 콩 같은 가격들이 한 4개월 정도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가 식품 가격을 올리지만 사실 내리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욕은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팔고 있는 부분들이 기호식품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필수 식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대비해서 우리가 가격을 크게 내리지 않았을 때는 그것 자체가 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삼양식품이랑 S&D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일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브라질 홍수 관련 뉴스도 있고 홍해 리스크도 그냥 이스라엘이 라파를 이제 지상전을 공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또 이란 대통령이 또 실종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삼양식품이나 S&D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아랫단에 있는 우양이나 풀무원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저는 메일유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55%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 이제 원가를 매출 원가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을 줄인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우유 같은 낙농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 향상이 기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직 다른 음식료품 관련해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토핑 뭘로 보세요? 메일유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네. 저번 주 금요일날 음식료품 관련했을 때 거래대금 한 5등에서 6등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1등은 삼양식품이고 2등이 S&D인데 이 종목들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 매력도랑 기술적 위치가 제일 양호한 것은 메일유업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음식료는 차트 놓고 보시면은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은 라면주인데 농심은 왜 못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료 내에서 뭐 낙농 관련된 종목도 있고 뭐 빙과류도 있고 라면주도 있고 과자주도 있고 한데 그래서 또 조목조목 질문을 드렸네요. 메일유업을 토픽으로 보신다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동시다발적인 또 거래량이 붙은 모습이었는데 또 덜 오른 종목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런 부분 팁이 될 것 같고요.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도 좀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